또 중국 무기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무기는 저가 전략에 의존,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빈곤국가나 서방제 무기 도입이 어려운 제3세계를 중심으로 박리담회식 덤핑 판매를 일삼아 왔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품질 문제 때문에 구매국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값싼 중국 무기를 주로 구매해 왔으나 잦은 고장과 성능 저하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미얀마, 나이지리아 등 중국 무기를 사들인 거의 모든 국가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계로 뻗어나간 중국 무기의 실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중국과 방글라데시는 2002년에 체결된 포괄적 방위 협력 협정에 따라 매우 긴밀한 방위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며 이후 중국은 방글라데시의 주요 무기 공급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방글라데시의 무기 수입 중 중국의 비중은 7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중국 무기 수입국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는 중국으로부터 해군용 대포, 대한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거기에 2016년에 산 2대의 타입 053G 민급 잠수함과 코르벳함 등 다양한 방산 무기를 들여왔습니다. 이 잠수함은 약 2억 300만 달러, 한화 2,700억 원의 가격에 구입되었으며 이는 방글라데시 해군이 처음으로 잠수함 능력을 갖추게 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2023년 운영을 시작한 방글라데시의 첫 번째 잠수함 기지 건설에도 깊이 관여했으며 지난 10년 동안 방글라데시가 중국 군사무기 도입에 사용한 금액은 약 29억 달러, 한화 약 4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회계 연도에 방글라데시 국방 예산 38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이 중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새로 계약 체결된 무기 교역의 약 86%를 중국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과 방글라데시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였고 중국이 제대로 된 무기만 공급했다면 전혀 문제없는 거래였다 할 수 있는데요. 방글라데시는 쌍값의 국방력을 강화할 기회이며 중국은 동남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윈윈 전략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는 중국산 무기의 품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해군 프리기탐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으며 일부 장비는 납품 직후 테스트에서 실패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방글라데시 해군이 중국에서 도입한 타입 053 프리기탐도 기계적 결함이 자주 발생하고 전자 시스템에서도 문제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방글라데시가 중국산 군사 장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했으며 이는 향후 무기 수입 다변화를 고려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과 방글라데시 간의 무기 교역은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품질 문제로 인한 불만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방글라데시는 향후 중국 외의 다른 국가로부터 무기 수입을 다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6월 인디아 웨스트 및 타임즈 오브 인디아 등 동남아시아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중국 군사 장비의 기술적 문제와 결함이 발생하는 부품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산 F7 전투기가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이 전투기를 구매했으나 엔진 고장과 성능 저하로 인해 예상보다 많은 유지보수와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고 실제 작전엔 써보지도 못하고 경납고에 묵혀두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레이더와 통신 시스템 등 전자장비의 결함으로 인해 작전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며 실제 최신 전투기들과 공중전에서 붙었을 때 필패한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K8 훈련기 역시 업그레이드와 기술 지원을 해주지 않아 현장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더구나 중국산 무기는 자국 폐쇄된 운용 시스템을 적용, 다른 최신 항공 기술과의 호환성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일은 이후부터입니다. 방글라데시 해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측에 기술적 지원을 요청했으나 중국은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거절했습니다. 대추나무엔 연 걸리듯 중국의 엄청난 규모의 채무를 안고 있는 나이지리아 역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산 F7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공군은 전자 시스템 결함과 기술 지원 및 부품 공급 부족으로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군 또한 중국으로부터 도입한 OPV-60 해양 순찰선에서 추진 시스템과 전기 시스템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빚진 죄인이라고 다른 선택지도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도입한 중국산 무기 때문에 나이지리아는 또 추가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기술적 결함을 해결하는 중국이 추가 비용을 요구 국제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상도덕을 상실한 중국의 무기교역 행태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작년 중국은 태국 해군에 S-26T형 잠수함 2척을 납품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독일과 미국 정부의 반대로 독일제 MTU 디젤 엔진 확보에 실패하자 이를 자국산 CHD-6200 엔진으로 몰래 변경했고 이 잠수함을 인도네시아에 재판매하려다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얀마 역시 중국 무기의 피해국 중 하나입니다. 미얀마는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으로 개발한 JF-17 전투기를 도입한 이후 전자장비와 레이더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해 전투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레이더 시스템의 정확도가 떨어져 표적 탐지와 추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부품 공급과 기술적 지원에 대해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방산산업 전문가들은 중국이 고도로 정교한 군사장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드는 대부분의 무기는 서방의 기술을 베껴서 만든 유사품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인데요. 그 대표적인 회사가 중국 최대의 군수기업인 중국 북방공업 일명 노린코입니다. 노린코가 유명해진 계기는 무기의 성능이 아닌 파렴치한 기술 도둑질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1980년대부터 구소련의 소총과 전차, 야포, 차륜형, 자주포, MRL 등 육상병기를 주로 라이선스 생산해왔는데요. 문제는 구소련이 라이선스를 해지하고 생산을 금지했음에도 몰래 만들어 남미의 마약상과 아프리카 군부에 이를 공급해 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린코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습득한 기술로 현재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의 PLG 공고자주포와 정밀 타격 시스템, 장거리 제한 무기, 대공미사일, 미사일 방어 체계 등 첨단 방산 분야까지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국 군대에도 외면받는 군수품이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을 리 없었습니다. 특히 최근 노린코는 스텔스 전차를 개발했다며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노린코가 공개한 전차는 정보화된 사격 통제 기능과 데이터 교환 체계로 2명의 승무원만으로도 운용할 수 있으며 완전한 능동방어 시스템을 갖춰 전차의 상부 공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나열한 정보와 스펙만 놓고 보면 마치 현대전차에서 좋다고 평가하는 모든 요소를 다 집약시킨 최강의 무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노린코의 허위 이력을 알고 있는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역시 짝퉁의 나라 중국다운 무기라며 입을 모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의 전차가 이러한 기술력을 독자적인 기술 개발보다는 미국, 러시아, 유럽의 주요 국가 등이 개발한 신형 전차의 재원과 특징을 마구잡이로 표절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산 신형 전차엔 미국에 준비 중인 에이브람스 X와 독일의 KF-51 판터 전차의 무인 포탑 시스템이 탑재되었으며 능동방어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 체계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남들이 좋다고 여기는 기술들을 그대로 가져다 스펙만 차용한 것입니다. 국제항공 뉴스를 제공하는 에어데이터 뉴스 역시 중국의 방산 신제품 소식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했다던 C919 항공기의 부품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이 만들었다는 레이더도 사실은 레이더 부품의 커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꼬리 날개와 동체 프레임을 제외하면 모든 부품이 미국이나 프랑스 제품이었다는 사실이 에어데이터 뉴스에 의해 폭로된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산 무기 시스템은 초기 도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지만 품질 문제로 인해 장기적인 운영 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예기치 않은 추가 비용이 발생해 구매 국가들을 괴롭히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방산에 대한 비판은 고스란히 한국에 대한 찬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세적 마케팅과 애국 구매를 통해 몸집을 키워나가지만 대한민국은 자체 기술 축적을 통해 조용한 내실을 다지고 있는데요. 우수한 품질과 빠른 납기로 세계에서 위상을 높이고 있는 K방산과 달리 중국의 방산 시장 점유율이 점차 줄어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값싼 비지떡이 문제가 아니라 비지떡을 먹다 목에 걸려 죽을 수도 있다는 평가가 더 확산되고 있는데요. 나날이 떨어지는 중국의 방산 시장 점유율, 그 바닥은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7일 한국형 퀵싱크 영상입니다. 중국의 군사전술을 한 단어로 나타내는 단어는 인해전술입니다. 무기의 질적 완성도가 떨어지는 중국은 항상 다수의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주변 국가보다 더 나은 전력을 확보하려 했고, 이는 해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은 이미 300척이 넘는 함정을 보유하여 미 해군보다도 더 많은 함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중군사 조직이나 다름없는 해상민병대까지 더해지면 그 수가 500척을 가뿐히 넘길 정도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한 번에 100척 이상의 해상민병대를 투입한 전례가 있을 정도로 자신들의 해군 전력뿐만 아니라 해상민병대까지 적극적으로 군사분쟁에 동원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머릿수를 앞세운 중국의 해상민병대는 우리 대한민국의 서해에도 출몰하여 골칫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해군의 인해전술을 손쉽게 초토화할 강력한 무기가 림팩 해상훈련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은 림팩 훈련에서 B2 폭격기를 출격시킨 다음 퀵싱크라 불리는 폭탄을 투하하여 중국의 075형 상륙함과 배수량이 비슷한 퇴역 함정을 단번에 격침하였습니다. 2022년에 첫 시험 발사에 착수했었던 퀵싱크가 B2 폭격기에 탑재되어 림팩 해상훈련에서 위력을 과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중국의 대형 수송함과 배수량 규모가 비슷한 표적을 격침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퀵싱크가 노리는 표적이 중국이라는 것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투하한 퀵싱크는 GBU-31 합동직격탄으로 GPS와 레이더,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활용하여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고, 가격도 한화로 약 2,700만 원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하푼을 비롯하여 장거리 대한미사일과 마크48 어뢰 등 다양한 함정 공격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적 우세를 앞세운 중국의 물량 공세를 막아내기엔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마크48 어뢰에는 한 발의 가격이 무려 70억 원을 넘기 때문에 해상민병대 같은 중군사 조직의 선박을 상대로 사용하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수백 척 이상의 물량으로 밀고 들어오는 중국의 해상민병대와 각종 민간 선박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다수의 중국 선박을 동시에 타격할 수단이 필요했고, 미국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제이담을 토대로 한 퀵싱크를 개발했는데요. 그럼에도 미국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7월에 있었던 에스펀 안보 포럼에 참석한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은 미국과 중국이 충돌한다면 당연히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 확신하면서도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중대한 충돌로 국력을 총동원해야 할 도전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함께 표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입장에서도 엄청난 물량 공세를 자랑하는 중국의 해군 함정과 해상민병대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며,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효율적인 타격 수단을 위해 퀵싱크 개발과 투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무기체계 개발은 한국의 안보에도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미국 못지않게 주변 국가의 함정을 상대할 무기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주적인 북한은 고속 공격정만 약 300척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공기부양정도 130척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다수의 공격정과 공기부양정을 앞세워 한국의 해안으로 공격을 감행할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해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이 다수의 병력을 한반도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해상을 통한 병력 투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작전 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 대한민국도 다양한 퀵싱크 무기를 보유함으로써 해상을 통해 접근하는 적 병력을 확실하게 제압할 전력 구축이 시급한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대한민국의 퀵싱크 전력도 미국 못지않게 강력함을 자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KGGB라는 훌륭한 한국형 GPS 유도폭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퀵싱크의 토대가 되는 제이담이 약 30km 수준의 최대 사거리를 보유한 것에 비해 한국의 KGGB는 활강 날개를 장착하여 약 100km 수준의 최대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투기에 장착한 폭탄의 사거리가 더 길다는 것은 아군의 항공기가 적의 대공미사일과 전투기 등으로부터 위험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제이담은 폭탄 투하 후 경로 변경을 할 수가 없지만 KGGB는 제한적으로나마 경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갖추고 있는 명품 무기인데요.
한국은 KGGB를 기반으로 하여 미국보다 우월한 퀵싱크 무기를 보유할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되는 한국형 퀵싱크는 FA50에서도 충분히 운용이 가능하다는 절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퀵싱크 테스트를 진행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의 일부군 전문가들은 한국이 제이담을 탑재할 수 있는 F-15K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퀵싱크 전략을 그대로 차용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퀵싱크 무기를 투하하는데 F-15K를 투입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전략입니다. 지금도 F-15K는 한국 공군에서 가장 주력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스텔스기라는 특수성을 가진 F-35, 상대적으로 체급이 작은 KF-16, 본격적인 실전 배치를 앞둔 KF-21 사이에서 적성국의 주력 전투기를 상대로 장거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폭기는 F-15K가 유일합니다. 지금도 카디즈를 침범하는 중국, 러시아의 전투기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F-15K 이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을 정도로 임무 과중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F-15K를 북한의 고속정과 공기부양정을 제압하는데 투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FA-50에서 운용이 가능한 한국형 퀵싱크를 투입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FA-50은 유도 키트를 장착한 KGGB를 최대 4발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60대의 FA-50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한 번에 최대 240발의 KGGB를 투하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고속공격정과 공기부양정을 합쳐 약 430여 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 FA-50이 한국형 퀵싱크를 탑재한 상태에서 대함 임무에만 투입된다고 가정할 경우 2번의 출격만으로도 북한의 고속정과 공기부양정을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F-15K에 제이담을 최대 7발까지 탑재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굳이 주력 전투기로 임무를 수행해야 할 F-15K보다 가볍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FA-50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데요.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의 퀵싱크보다 3배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한국형 퀵싱크가 미국보다도 절반에 불과한 가격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조의 예산을 투자하는 미국도 가성비를 목적으로 3천만 원 이하의 퀵싱크를 운용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퀵싱크를 제작하고 있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미국조차도 적성국의 대규모 선단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인 공격이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 퀵싱크인 만큼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은 동일한 예산일 때 더 많은 양의 폭탄을 적의 선단 위로 투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말해 미국이 근거리 공격에 한정된 퀵싱크를 안전하게 투하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가격의 B2 폭격기를 활용할 때 한국은 FA-50을 출격시켜 안전한 거리에서 적의 선단을 향해 2배 이상의 폭탄 물량을 선사할 수 있다는 뜻이며 한국형 퀵싱크는 가성비를 넘어 가성비가 될 수 있는데요. 또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 이미 FA-50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형 퀵싱크는 대규모의 수출도 가능할 전망이며 중국의 남중국해 견제를 위한 연합전선의 핵심으로 자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 적성국의 함정을 박살낼 수 있는 공대함 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공대함2 유도탄이란 이름으로 KF-21에 장착할 신형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걸 FA-50에서도 운용할 수 있게 체계 통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공대함 미사일은 2024년에 FA-50에 탑재한 다음 시험 발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만약 FA-50의 우월한 대함 작전 능력이 추가된다면 한국은 연안으로 침투하려는 북한의 함정이나 서해를 건너 북한을 지원하려는 중국 함정을 상대로 더욱 다양하고 유연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규모가 큰 주력 함정을 상대로는 강력한 공대함 미사일을 통해 교전의 우위를 확보하고 그와 동시에 규모가 작아 미사일을 투입하기에는 효율적이지 못한 중소형 함정과 선박에는 한국형 퀵싱크를 투하하는 방식으로 FA-50이 임무 수행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해상의 적군을 제압할 수 있게 되는데요. 분명 중국 해군의 물량 공세는 미국에게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수적 우위를 자랑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퀵싱크 무기를 다국적 훈련에서 직접 사용했다는 것은 해상 전력을 제압하는 작전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될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강력한 위력의 한국형 퀵싱크를 갖추고 적성국의 해상 전력을 초토화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6월 28일 한국 폭격기 영상입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3대 군사 강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인데요. 이 세 나라는 모두 폭격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무유도 폭탄을 융단 폭격하는 그런 폭격기가 아니라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핵 투발 수단으로 전략 폭격기를 운용하지만 이런 목적과 더불어 넓은 지역에 걸쳐 자신들의 군사력이 신속히 전개되어 가공할 위력의 화력을 목표물에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위력화 시용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폭격기의 개발 역사는 항공기술의 발전과 군사전략 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초기에 단순한 폭탄2에서부터 현대에 고도화된 다목적 전략무기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크게 발전해왔는데요. 본격적으로 폭격기가 활약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부터입니다. 이 시기에는 대규모 전략 폭격이 전술의 중심에 자리 잡았으며 주요 폭격기로는 미국의 B-17 플라잉 포트리스와 B-29 슈퍼 포트리스, 영국의 에이브로 랭카스터, 독일의 하인켈 HE-111 등입니다. 냉전 시대에 돌입해서는 제트 엔진의 도입으로 폭격기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미국의 B-52 스트라토 포트리스는 장거리 전략 폭격기의 대표적인 예로 핵무기 운반 능력을 갖추고 전 세계 어디서든 작전을 할 수 있었고 소련의 투폴레프 95베어도 유사한 개념이었으며 양국은 이러한 폭격기를 통해 상호 핵 억제력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폭격기는 스텔스 성능과 정밀 유도 기능을 통해 적의 방공망을 피하고 정확한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B-2 스피릿은 스텔스 폭격기의 그 대표적인 예로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고도의 은밀성을 유지하며 전략 목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B-1B 랜서와 같은 기체는 고속 비행과 대규모 폭장량을 결합한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주력 폭격기 투폴레프 160, 일명 블랙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가변익 초음속 폭격기입니다. 투폴레프 160은 소련 시절인 1980년대 중반에 개발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러시아의 핵 억제력과 장거리 전략 폭격 임무의 핵심 요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변익이라는 특성 덕분에 다양한 속도와 고도에서 최적의 비행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4개의 쿠즈네초프 NK-32 터보팬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최대 마하 2.09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항속거리는 12,000km 이상이고 최대 4만 kg의 폭탄과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KH-55와 KH-101, 102 같은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 핵 및 비핵 타격 모두 가능합니다. 중국의 홍6는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주력 폭격기로 구소련의 투폴레프 16 배절을 기반으로 1950년대 후반부터 개발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량과 업그레이드를 통해 현대화되었습니다. 개량형 모델로는 홍6K, 홍6N 등이 있는데요. 홍6K는 항속거리와 폭장량이 크게 향상되었고 최대 항속거리는 약 6,000km입니다. 홍6N은 홍6K의 업그레이드 모델로 CJ-10 순항미사일, YJ-12 초음속 대함미사일, KD-20 공대지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현재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홍20을 개발 중인데요. 미국의 B-2 스피릿과 유사한 스텔스 설계를 통해 레이더 탐지를 피하고 핵 및 재래식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예정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의 폭격기 전력은 미국에 비하면 그저 구색만 갖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첨단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폭격기는 B-52입니다. B-52는 미국 공군의 주력 전략 폭격기로 1955년부터 운용되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속거리는 14,080km이며 최대 속도 마하 0.86 공대지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재래식 폭탄 및 핵폭탄을 최대 31,500kg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백조라는 별칭이 있는 B1B 랜서는 고속, 적어도 침투 능력을 갖춘 초음속 전략 폭격기로 다양한 전술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항속거리가 12,000km, 최대 속도는 마하 1.25에 달하고 제2담 재즘, 공대지 미사일, 재래식 폭탄 등을 최대 56,700kg까지 탑재할 수 있는데요. 최대 24발의 핵탄두를 동시에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변익 설계를 통해 다양한 비행 환경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가능하고 고속 비행을 통해 적의 방공망을 빠르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미국 폭격기 B2 스피릿은 스텔스 기술을 적용한 전략 폭격기로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목표 지점에 접근합니다. 군사 강국들이 엄청난 화력을 쏟아부을 수 있는 폭격기를 보유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도 폭격기를 도입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한국의 현실에서 대형 폭격기 보유에는 조금 어려움이 따릅니다. 먼저 폭격기를 개발 또는 해외에서 도입하는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 등 들어가는 모든 면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모됩니다. 그리고 폭격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형 활주로, 정비시설, 전자전장비, 공중급유기, 숙련된 조종사 및 정비 인력 등 대규모 인프라가 필요한데 이 비용 역시 매우 큽니다. 한국의 지리적 여건도 폭격기를 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폭격기는 대규모 작전 방향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훈련 공간과 비행 경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국토 면적이 작아 폭격기의 장거리 훈련과 작전을 위한 공간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폭격기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걸출한 전폭기 F-15K가 있기 때문입니다. F-15K는 미국 공군의 주력 전투 폭격기인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을 한국의 요구에 맞춰 개량한 모델로 한국의 지형과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전천후 전폭기입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2.5이며 항속거리는 3,900km에 이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약 36,741kg이고 공대공 미사일 AIM-9X 슈퍼 사이드와인더, AIM-120 암람, 공대지 미사일 AGM-80CH, K-슬래미알, 타우러스 KEPD-350K, 레이저 유도폭탄 GBU 28벙커 버스터 등 다양하고 강력한 무장을 탑재해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임무와 중심 타격, 전략 타격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F-15K는 최대 11톤에 가까운 폭장 운용 능력을 자랑하는데요.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최대 폭격기인 B-29의 폭장 능력인 9톤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폭기 F-15K가 과거의 대형 폭격기 B-29보다 많은 양의 폭장량을 탑재한다는 얘기이니 이것만으로도 F-15K가 얼마나 대단한 기체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올해부터 F-15K의 성능 개량 사업이 시작되는데요.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를 최신형 A사 레이더로 교체하고 조종석 디스플레이 기능 향상, 신형 전자전장비, EPAW-SS 등의 개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폭기라고 할 수 있는 기체는 F-15K가 유일한데요. F-15K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하이엔드 전투기로서 우리 영공의 수호신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